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 시작할게요. 앞서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게임은 단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법적 보호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법적인 구조와 그리고 등급 분류, 유통 규제 이런 부분들의 법적 보호장치를 학습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저작물로 인정을 받고 그 저작물의 권리와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작용되는지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저작물의 정의와 저작권의 구성 요소, 그리고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의 범위, 실무에서 자주 맞닥뜨려지는 2차 각색물이나 공동 저작물 등에 대한 핵심 사례까지 다루면서 저작권이 게임 기획과 개발에 얼마나 중요한 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강의가 여러분이 앞으로 게임을 창작하고 서비스를 할 때 반드시 갖춰줘야 할 법적 기본기를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종종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유희, 우리가 흔히 재미라고 얘기하는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과 그리고 교양, 넓은 범위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의 지켜야 되는 규절부터 넓게는 우리가 전문적인 학습 범위 이런 것들까지도 다 교양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는 어떤 순수한 창작물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콘텐츠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게임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게임 저작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게임을 구성하는 모든 창작적 요소를 하나로 묶어내는 복합 창작물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또 영상, 그리고 음악, 미술, 다양한 이야기와 대사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단순히 게임 소프트웨어 코드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경험하는 모든 뭐예요? 시각과 그리고 청각 그리고 문학 이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론적으로 게임 저작물을 바라볼 땐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해요. 첫째,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편집 저작물 혹은 영상 저작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게임 전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평가가 되죠. 둘째는 각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에는 프로그래밍, 음악, 그래픽, 텍스트 독립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 OST,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 시나리오 등등등 저작물로 개별 권리를 가지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실무에서 내가 만든 게임이 큰 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런 작은 요소들까지도 각각의 소스마다 저작권 이슈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동 저작권 양도 등 반드시 명확하게 처리해야지 불분명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게임 저작물은 다양한 창작 요소가 결합된 종합예술이고 이 각각의 요소가 독립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게임법 안에는 저작권법 제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저작물의 종류, 문학, 음악, 연극, 미술,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한 융합 저작물이 게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중적 보호가 필요해요. 저작물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물로서의 성격. 이거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자의 독창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아까 어문에서 이야기, 스토리라는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절대 보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표현해내는 캐릭터라든지 스토리, 우리가 세계관을 문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가 구체화돼서 어떤 스토리나 핵심의 메시지를 갖고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작물성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재미삼아 만들었던 것들, 게임의 팬아트, 모드 제작 이런 것들 법적인 책임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저작권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사건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뽀로로 사건이 있었어요. 원 저작물은 아이코닉스 애니메이션 뽀로롱뽀롱 뽀로로 2003년에 방영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된 행위는 제3자가 뽀로로와 유사한 외형의 성격과 외형을 갖춘 캐릭터를 제작해서 상품에서 유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쟁점은 단순히 펭귄 캐릭터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뽀로로만의 구체적인 표현 요소, 눈의 비율이라든지 모양, 그다음에 뭐 색상, 의상, 뭐 고글, 전체적인 우리가 뽀로로를 연상했을 때 느끼는 그런 귀여운 외형 등 이런 게 모방됐다라는 게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고민했던 건 이거예요. 이걸 아이디어냐 아니면 표현에 대한 거냐? 그래서 이걸 구분해내는 게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펭귄 캐릭터 자체는 아이디어이므로 보호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뽀로로의 특정한 외형적 특징 그리고 캐릭터성은 독창적 표현으로 보호 대상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유사 캐릭터는 뽀로로의 독창적 표현을 실제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됐어요. 이 창작 캐릭터의 보호법이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줬으면 해요.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캐릭터가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거죠. 이게 결국에 국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캐릭터 저작권 등록 및 보호에 관련된 관심을 크게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었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근한 캐릭터 펭수에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저는 인사청 수습 직원 황수입니다. 팡팡. 저는 다이어트 뱅수 고양 아니 뱅수입니다. 역사가 궁금한 역주비의 역수입니다. 퉁이는요. 저는 뽀로로보다 펭수보다 먼저 대한민국을 평정한 펭귄. 앞서 보여드린 새 캐릭터 어딘가 익숙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입니다. 바로 EBS의 펭수 캐릭터를 본따서 만든 것들입니다.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짝퉁 펭수들 저작권법 위반 논란도 일었는데요. 법적 책임 따져봤습니다. 먼저 완전히 똑같은 캐릭터는 아니더라도 앞서 보신 것처럼 말투나 표정, 행동 등 원 캐릭터의 독창적인 부분을 허가 없이 따라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펑수와 괭수, 역수 모두 EBS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진 않았습니다. 역수를 등장시킨 KBS 역사저널 그날은 방송에서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심영래 씨가 맡았던 동물의 왕국의 펭귄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주장했는데요. KBS 측과 통화해보니 펭수를 섭외하려다 실패해 패러디를 했다고 밝혔고 다른 제작사들도 단순 패러디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항상 응원하려고 일시적으로 패러디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합법과 불법 패러디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패러디라고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비평적 내용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공정이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서태지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이재수의 컴백홈도 원작물에 대한 비평적 풍자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펭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없는 단순 모방 캐릭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에는 고도 비평의 목적이 있거나 원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용 목적이 있다면 보호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정책 홍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전문가 인터뷰, 전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대로 표방하는 건 안 된다. 패러디하는 건 패러디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패러디 그리고 오마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패러디는 반드시 그 작품에 대한 작가,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상이나 그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 반영하고 싶은 의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마주 같은 경우도 무조건 똑같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마주는 그 원작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그걸 내가 후임자로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반영이 돼야 해요. 무작정 따라한다. 원작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말 따라하고 싶다면, 모방해서 유사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면 당연히 원작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작자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면 원작자가 승인을 할까요? 원작자가 승인을 하는 범위는 계약에 의한 2차 각색물일 때는 사실 가능해요. 왜냐하면 2차 각색물에서는 원작자의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개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제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캐릭터하고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구성 요소, 저작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시나리오나 이제 우리가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음악과 관련된 부분들, 이거를 사실을 빼놓을 수가 없죠. 게임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 제2조, 4조에 명시적으로 보호가 되는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론적으로 저작권법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에만 발생을 하지만, 추상적 규칙,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저작권법 4조 1항 제5호 연극 저작물과 같이 이제 게임의 스토리나 대사, 세계관은 문학적 창작물로 보호돼요. 근데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게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이게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학계에서는 게임 시나리오를 서자적 텍스트로 간주를 해서 문학, 영상 저작물과 유사한 권리 구조를 가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게임의 세계관, 캐릭터 간의 대사, 그다음에 뭐 관계, 구체적인 서술 방식, 이런 게 독창적으로 표현될수록 저작권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의 나라 시나리오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른 게임이 유사한 세계관과 대사 구조를 모방했다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법원에서 아이디어 단계의 유사성은 보호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전개와 대사 표현이 동일하다면 침해다라고 원칙을 확인해 준 사례인 거죠. 이 외에도 우리가 흔히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저작권은 똑같이 4조에 있어요. 4조 1항 2항, 4조 1항 제2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악 저작물은 멜로디, 리듬, 화성, 이것들을 창작적 요소가 있으며 보호가 된다. 근데 음악 저작권은 이 저작 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여기에는 저작 재산권, 여기에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이런 것들이 포함하고 있고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는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음악은 단순히 배경음악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이게 플레이 경험을 강화시키는 서사적 장치로 인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BGM과 효과물을 창작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그 어떤 게임에서 어떤 부분만 딱 들어도 아 이거 무슨 영화야 무슨 게임이야 하는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게임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적인 아이덴티티가 된 거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OST 무단 사용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일부 유튜버들이 게임 OST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면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법원이 게임 OST 역시 음악 저작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노래를 한 곡 들려드려 볼게요. 이 노래가 어떤 게임의 BGM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노래 우리가 와우라고 부르는 워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 노래의 이 게임의 OST예요. 블리자드가 OST가 허가 없이 사용됐다고 이건 상업 공연 콘서트에서 실제로 연주회 같은 데서 이 곡이 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봐서 아시겠지만 오케스트라가 들어가고 스케일이 굉장히 큰 곡이에요. 그러다 보니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을 하면서 주최 측에다가 사용료하고 이용료 이거에 대한 앞으로 사용하지 마 승인받고 사용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죠. 근데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연 전송권 역시 음악 저작물로 아주 중요한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해줘라 라고 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게임 OST도 영화 OST도 강력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옛날에 한창 강남이나 이런데 서울시내 돌아다닐 때 여름에 문 열어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서 그 매장에서 막 노래소리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정말 돈 안 내고 그냥 막 써도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공연, 전송권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틀고 싶으면 매장에서 이 노래를 틀고 싶으면 사용료를 지불해라. 우리가 기획자라면 게임 음악 사용할 때도 반드시 라이센스 계약과 권리 계약을 확인해야 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제일 의아할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인데요. 소스코드.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물이라는 부분에 여러분들 약간 의구심이 들 텐데 저작권법 4조 1항 10호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9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라고 명시를 하면서 일련의 명령어 조합으로 구현된 코드는 보호를 받게 되며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아이디어, 알고리즘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제 학계에서는 소스 코드를 언어적 표현물로 보아서 문학 저작물하고 유사한 지위를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프로그래밍이라는 언어는 텍스트로 표현된 구체적 조합이 창작성을 가지면서 그것의 저작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여부를 판정할 때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비교 판단한다고 명시했는데 소스 코드 형태 자체가 구체적으로 작성된 코드의 서술 방식인데 이게 저작권 보호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A라는 개발자가 있어요. B라는 개발자가 A라는 개발자의 코드를 카피해가지고 붙여 넣었어요. 이거는 복사예요. 근데 개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개발자마다 코드를 짜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달라. 카피해서 붙여넣었다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하고 코딩하는 방법이 똑같아. 근데 내가 어떻게 카피했다는 걸 네가 증빙할 수 있어? 네, 증빙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한 게임에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소스 코드 도용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경쟁사가 동일한 기능의 바둑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기능 유사성만 가지고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법원이 알고리즘이나 기능은 보호되지 않지만 코드 자체가 동일해야 침해라는 원칙을 이때 명확하게 밝힌 거죠. 구체적인 코드 복제, 활용 행위만 가지고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으나 이 한 게임은 당시에는 한 게임이고 지금은 현재로는 네이버, 그러니까 NHN이에요. 여기에서 온라인 게임에 그 자사의 코드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을 했는데 아이디어 대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 규칙, 알고리즘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되지 않는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 작성된 소스 코드가 독창적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보호해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앞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라는 개발자와 B라는 개발자가 있는데 B가 A의 코드를 복제했다? 자, 그래서 복제 인정? 네. 독창성이 표현되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인정. 그러면 이 독창적이라는 거, 그 유사성 판단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지 않을까요? 이 두 프로그램 모두 온라인 바둑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소스 코드 자체를 비교한 결과 그 코드 구조, 문법, 작성 방식은 동일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이디어,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 구현 방식만 유사할 뿐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다는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이나 알고리즘은 저작권법에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대상은 구체적으로 작성된 소스 코드 표현 자체 그거기 때문에 결국에 저작권 침해를 불인정해서 경쟁사가 승소한 사건. 누가 봐도 NHN이 이겼어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 이 사건을 시사하는 바는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기능이나 알고리즘이 아무리 독창적이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이걸 보호받고 싶으면 특허권, 영업 비밀 보호라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의미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 기능을 내가 먼저 생각했어 하는 거는 저작권 보호가 안 된다. 이 기능을 구현한 소스 코드를 그대로 베꼈다. 저작권 침해 맞아요. 하지만 이걸 카피했냐 안 했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독창성 있는 소스 코드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소스 코드 관리 감독 강화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결국 특허 출원 이게 산업계에서 이걸 안 하면 내가 바보 되는 거야 라는 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작권 분쟁에서 코드 표현의 독창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라는 거. 게임의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하고 코드라는 표현만 보호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 영상이나 미술물에 관련된 저작권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인지하고 계신다고 봐요. 저작권법 4조 1항 6호와 9호의 미술 저작물, 영상 저작물로서 게임 내 그래픽 원화, 배경, 아이템 디자인, UI, UX 등 모든 요소들, 시각적 요소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미술, 영상물은 선, 색, 형상, 창의적 표현 등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경우 보호가 되지며 실제로 법원에서는 선, 색, 구성 등에 대한 심미적 창작성을 인정하는 작업의 저작권을 인정했어요. 원작자의 동의가 없이 복제나 상업적으로 활용된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침해라고 판정을 하죠. 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미공개 캐릭터 스킨이랑 게임 그래픽, 영상이 이 개발하는 도중에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 게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수익화 행위가 일어났는데 저작권 침해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피고한테는 징역과 손해배상을 물었죠.
개발 중인 게임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도 독창성 미술 영상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롤에서도 그 챔피언 디자인 그리고 워크래프트의 그 그래픽 스타일 같은 이런 고유한 아트워크, UI, UX, 영상, 그 이펙트 이 모든 것들이 저작권 침해 판례가 인정이 되셨죠. 실무에서 각 요소별로 저작권 계약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외부 위반 모니터링 증거 이런 기록들을 반드시 수집하도록 하거든요. 게임 저작물 보호의 대표적인 영역인 소스 코드, 미술 영상 저작물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 나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실무자이거나 기획자가 될 거니까. 나조차도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맵이 뭘 가리키는 건지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배틀그라운드하고 프리파이어의 소송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배틀로얄 장르의 원조격이 사실 배틀그라운드죠. 그리고 그 프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개발사 가레나가 만든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이에요. 이 사건의 쟁점이 뭐였냐면 두 게임의 플레이 방식, 맵 디자인, UI, UX, 캐릭터 외형, 유사성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사실 이제 구 블루홀이었죠. 얘네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게임의 규칙, 100명이 낙하하고 최후 1인 생존한다. 이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은 저작권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나 맵의 구조라든지 캐릭터 의상, 그리고 UI, UX 배치 등은 구조적인 표현물로 저작권 보호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프리파이어가 맵 디자인, 무기, 아이템, UI 요소 등을 실질적으로 모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프리파이어 측은 뭐라고 반박했냐면 배틀로얄 장르는 이미 여러 게임에서 존재하는 공통의 장르이고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래픽 스타일과 시스템이 보유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애플, 구글을 상대로 프리파이어 앱을 스토어에서 내려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만 장르 자체의 규칙은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맵이나 UI 등의 표현 요소의 유사성은 검토 대상이 되었으나 전체적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됐다고 보기 어려워 크래프톤의 청구는 일부 기각이 됐고 2023년까지 법원에서 뚜렷한 승소 판결이 나지 않았다가 그러다가 글로벌 분쟁은 대부분 합의나 이제 기각하는 상태로 정리가 되는 추세인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 첫째, 게임의 장르의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 배틀로얄이라는 규칙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둘째, 표현물의 창작성은 보호되나 맵의 특정 구조, UI 디자인, 캐릭터 의상 이런 것들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셋째, 이게 제일 피곤한 얘기인데 국제소송 어려워요. 그래서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에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다국적 저작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져요. 이게 결국 기획 단계에서 장르적 규칙을 차용하되 시각적, 서사적 표현은 반드시 차별화를 해야지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2차 각색물,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종종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원저작물, 원본이라고 할게요. 원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번역이나 편곡이나 변형이나 각색이나 영상 제작, 그 밖에 이것을 가공해서 만들어낸 창작물, 이거를 2차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화를 뭐 소설로 만든다든가 웹툰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게임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만화를 만든다는 거, 이건 전부 다 그 2차 각색물에 해당해요. 영유아 컨텐츠들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뽀로로가 연극이 된다든지 베베핀이
뮤지컬로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첫째, 원작물의 저작권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돼요. 원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면 그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어도 불법. 두 번째, 원 저작물과 별개로 2차적 각색물 자체에도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이 됩니다. 즉, 원 저작물에 의존해서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담겼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창작자의 권리로 보호가 되지는 거죠. 롤, 우리가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웹툰 있죠. 그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종종 해요. 이게 이제 원작 게임에서는 2차 각색물에 해당을 하죠. 하지만 이게 라이엇이 원 제작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동의해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와 유사한 거, 메이플 스토리 팬게임 사건. 사실 이 팬심이라는 게 되게 위험하죠.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제가 모 여대에서 특정 소설을 팬심으로, 그 작가분에 대한 팬심으로 이거를 각색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수업의 리소스로 활용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사실 이게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원작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이 이걸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분석해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저작권법에 위배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우리가 요걸 만든 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공모전을 하고 싶어서 공모전을 하겠다라는 것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누군가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 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만들면 안 되고 원작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통해서 원작자한테 이걸 우리가 학생들이 공모전에 써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원작자가 너무 불같이 화를 냈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걸 수업 시간에 써? 이렇게 된 건데, 사실상 범법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이게 안 할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던 건 아니지만, 법률에서 문제 삼지 않았지만, 저작자가 그걸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는 우리는 이걸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업에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영상으로 업로드 시키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가 원작자한테 드렸었거든요. 이게 팬심이라는 건 사실 어떤 특정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메이플 스토리 팬게임 사건도 사실 그런 차원이었더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치만 이거는 문제가 뭐였냐면,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의 저작권자죠. 근데 개인 개발자, 이건 팬게임 제작자예요. 한 개인의 개발자가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아이템, UI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공식 팬게임을 제작했어요. 무언가가 2차 각색물로 만들어졌고, 그것들은 결국 뭐예요? 독자적인,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작권을 인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저작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팬게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개인 사이트를 통해 배포됐고, 후원금, 광고 수익까지 발생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수익, 이윤을 창출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윤을 창출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넥슨이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고, 서비스 중단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법원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게임 캐릭터, 배경, 아이템 디자인, 저작권상 무조건 시각적 저작물로 보호돼야 한다. 무단으로 이를 복제하고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팬 창작의 범위, 순수하게 비영리 팬덤 활동을 목적으로 관용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아까 얘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수익, 후원금이나 광고, 유료 배포 이게 되면 개입으로 상업적 요소가 개입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침해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넥슨은 저작권 침해를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게임 배포 중단하고 해당 사이트 폐쇄 조치 요구했죠. 또 해당 팬게임은 결국 서비스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큰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저작권자가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되게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팬 창작물은 법적으로 2차 각색물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이 되진다.
비영리와 상업의 경계, 순수 팬아트, 팬픽션 수준은 기업의 관용할 수는 있으나 광고, 후원, 유료화가 개입되면 저작권 침해로 규정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이 각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라는 교육기관 안에서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서 공모전에 나가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수상을 했을 경우 학생들에게 명예와 더불어서 뭐가 들어와요? 상금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상금은 결국 특정 개인의 이윤을 창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고소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작자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 원작자가 싫어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학생이나 개발자가 팬게임을 만들 경우 라이센스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최근 그 기업들은 팬 창작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닌텐도나 라이엇 게임즈 같은 경우. 메이플 스토리 사건은 국내 기업이 저작권 집행을 강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예요. 다음으로는 공동 저작물인데요. 2인 이상이 함께 만든 창작물로서 각자 기여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를 만들었는데 넌 이만큼 했고 난 이만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막 따져가지고 내가 지분율이 100%야 넌 200%야 뭐 이런 얘기하기가 좀 난해한 결과물이 하나의 통합된 작품으로만 성립이 될 때 이걸 공동 저작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권리 행사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권리 행사의 경우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공동 저작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행사 저작 재산권을 행사할 때 뭐 출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배포하든지 2차 각색물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다만 이런 건 있잖아요. 지분 양도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이 지분 양도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각자의 권리 범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분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나는 개발과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걸 담당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개발자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같이 작업을 했고 가공할 때 오픈하기 전에 같이 유저빌리티 테스트 UT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QA 이거를 둘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전체 개발 공정에서 디자인이 40%라고 하고 그리고 개발이 아니라 기획이라고 할게요. 기획이 40%라고 하고 디자인이 30%, 개발이 30%였어요. 30%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TA하고 유저 테스트하는 게 10%라고 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나는 지분이 뭐예요? 70%예요. 그리고 같이 작업한 30%예요. 근데 사실 이게 QAD를 해보면 알겠지만 개발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다시 하는 경우가 디자인에서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개발은 후가공을 맨 뒤에서 후미단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앞단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들을 누락할 경우가 생겨요. 근데 개발이 그걸 하는 동안 UI나 디자인이나 앞에서 하는 부분은 보완 작업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개발이 사실 디펜스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1인 개발자 혼자서 하다 보면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나의 지분이 70%야. 70%고 내가 갖고 있는 지분에 나는 적어도 한 30%를 예를 들어서 내 남편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권리자가 3명으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3명으로 나눠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개발자가 기획, 스토리, 프로그래밍, 아트 합계해서 만든 완성품 같은 경우 전체가 같이 한 공동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고 특히 학교 학생들이 프로젝트 할 때 이것 때문에 공모전 나갈 때 너의 이름을 넣네, 내 이름을 뺐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요. 사실 의당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게임 스타트업 사례에서요. 소규모 팀이 함께 개발한 게임이 출시했을 때 팀원이 중간에 탈퇴하면 내 기업은 따로 사용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법원은 전체적 공동 저작물로 보고 개별 권리는 제한한다고 판결을 한 사례가 있는데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류의 사건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잘 해놓고 권리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이런 분쟁 예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저작권 양도에 대한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서 저작권자가 자기가 가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건데, 즉 창작자가 더 이상 이 해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권리의 주체가 계약 상대방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나한테 받아간 사람. 근데 이 권리 이전은 반드시 양도 계약을 해야지 진행이 되지고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도 시점 이후 권리만 이전됩니다. 과거에 발생한 권리까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계약서 작성을 잘해야지, 그래야지 이런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겠죠. 외주 개발자하고 내부 개발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외주에다가 개발을 맡겼을 때 개발 회사와의 용역 계약에서 저작권 양도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개발자가 권리를 보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내부 개발자 고용 계약서에 업무상 저작물 조항이 포함이 되면 개발자가 반드시 게임 자산은 개발자가 만든 이 게임 자산은 당연히 자동으로 회사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게임 회사의 입장에서는 계약 조건에 대한 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외주, 내부 개발자들을 어떻게 명시적으로 계약 권리 안에 구속할 수 있을지 할지에 대한 것들을 정해야 해요. 사실 한 게임 이제 아까 얘기했던 NHN 같은 경우도 외주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한 게임에 그대로 사용했어요. 저작권 양도 계약이 불분명해서 분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법원은 계약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없었다면 회사가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을 명시하지 않으면 결국 회사만 피해. 게임 아트 외주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소규모 게임사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한테 게임 원화를 맡겨요. 계약서의 저작권 양도에 대한 거 없고 단순 사용 허락만 명시를 했어요. 이후에 해당 원화를 작가가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외주 계약할 때 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라는 거 명시해야 해요. 학생들이 간혹 저한테 지인이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영상 작업을 했어요. 뭘 했어요? 뭘 만들었어요?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럼 제가 계약서를 볼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너가 계약금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거는 엄연히 업무상 저작물이다. 하지만 여기에 그 어떤 표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너는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유의미하니? 아니면 이후에 활용할 거니? 이런 부분들은 너도 조심해야 되고 업체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약서 보완을 하자고 얘기를 해라. 업체가 좋은 쪽인 것 같지만 사실 너를 지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작품 상영하거나 외부 아티스트하고 협약할 때 진짜 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작권 양도와 이용 허락, 라이센스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 게임의 저작권은 산업 현장에서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이제 주요한 이슈이기도 해요. 저작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법적, 금전적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 기획자로 또 개발자로 활동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관련된 산업에서, 이 게임 산업에서 저작권 분쟁과 그걸 또 보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